자,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에서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개념 하나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과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자, 두 번째,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기타 건축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토지에다가 이러한 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가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으려고 하는 주택이 기술적 또는 물리적으로 과연 건축 가능한가 또는 그러한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어떠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부동산의 성격을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항상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복합 개념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개념이야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각각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 민법은요, 제99조 1항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 조문에 따르면요,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산인 물건을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지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벽돌, 철근, 유리, 페인트 이러한 각종 동산들이 모여서 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은 동산의 모임 또는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서 쉽게 토지와 떨어질 수가 없는 성격을 갖게 돼요. 자, 따라서 이처럼 원래는 동산인데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항구적으로 토지에 계속해서 부착되어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동산을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항구적이라는 말의 뜻은요, 영원히라는 뜻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고, 자, 영원이라고 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의 개념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만이 부동산이 됩니다. 자, 이때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산인데 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토지에 부착되어서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물건을, 동산을 정착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동산은 동산인데 이 토지에 부착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이렇게 계속적이거나 항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어서 자, 토지로부터 금방 분리될 수 있거나 또는 용이하게 쉽게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동산은 정착물로 보지가 않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어떤 동산이 정착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토지에 붙어서 부착되어서 이용될 것이 예상돼야 돼요. 자, 따라서 비닐하우스라거나 비닐하우스 또는 판잣집 이런 거 있죠? 판잣집 또는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토지에 붙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산이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은 토지에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정착물이 되지 못하고 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착물의 개념도 이해했습니다. 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산인데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항구적으로 계속 그렇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고 일시적이거나 또는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이라 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속 정착물이 있고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자, 종속 정착물은 말 그대로 이것이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서 거래가 되는 물건을 종속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다고 치죠.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나중에 매매한다고 쳤었을 때 이 땅값이 얼마고 도로 포장비가 얼마니까 각각 얼마 해서 총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종속 정착물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속 정착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결국 토지 가치에 포함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종속 정착물은 첫 번째 독립적인 물건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두 번째 종속 정착물을 만드는 데 투입된 비용은 전부 다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서 거래가 됩니다. 토지 가치에 화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토지가 원래는 1억짜리고 자, 이 아스팔트 포장비가 1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이 토지 가치가 이제 이 토지 가치가 1억 1천이 되어서 토지를 1억 1천을 주고 사는 것이지 토지 1억 아스팔트 포장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1억하고 1천 이게 각각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종속 정착물은 독립적인 물건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 경제 가치가 모두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에 포함되는 물건을 종속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립 정착물은요. 자,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이 토지 가치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을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자, 토지 대장과 건물 대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역시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 위에 집을 지었어요. 자, 그랬을 때 물건은 사실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물건 하나 그리고 위에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물건 하나 총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토지에 대한 매매와 건물에 대한 매매가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처럼 독립정착물은 첫 번째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두 번째 그 경제가치 또한 별도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 독립정착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토지가치에 포함되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경제가치를 가지고 별도로 거래가 되는 물건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정착물이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가 왜 부동산 중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두 개의 정착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이고요. 이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할게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인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토지와 종속 정착물까지는 매수인의 소유가 되지만 이 독립 정착물은 매수인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 정착물은 별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이 독립 정착물까지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다면 이 독립 정착물에 대한 매매 계약까지 별도로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 종속 정착물은 어차피 이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종속 정착물은 딸려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왜? 토지 가치에 화체되어 있었으니까. 매수인이 지불하는 토지 대금에 이 종속 정착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독립 정착물은 별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착물은 원래 동산인데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항구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정착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종속 정착물은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경제 가치가 모두 토지 가치에 화체 포함되어서 거래가 되는 정착물을 말해요. 자, 그런데 독립 정착물은 별도의 물건으로서 인정되면서 별도로 경제 가치를 가지는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 독립 정착물이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요. 자, 정착물 중에서 독립 정착물은 총 4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정착물은 전부 다 종속 정착물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종속 정착물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얘에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독립 정착물 4가지만 암기하고 나면 나머지 정착물은 다 뭐예요? 나머지 다는 다 종속 정착물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또는요, 뭐 건설 기계, 건설 중장비 있죠. 자, 또 그리고 뭐 선박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항공기.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물건이 더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물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동산이 아니죠. 자,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자, 자연물로서 토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은 동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물건들을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이다 또는 법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부동산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러한 몇 가지 물건들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법률적인 개념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러한 준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까지도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유사한 물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의 개념까지 합치게 되면은 광의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파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체 체계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은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 이 두 가지만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토지는 내 거니까 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용, 수익, 처분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위, 아래에 미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었을 때 이 토지의 지하 공간도 내 거죠. 또 그리고요, 이 토지의 공중 공간도 내 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런 경우를 예시해 볼게요. 자,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 토지 위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싫어요. 내 토지 위도 내 건데 내 토지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다가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내 토지 위인데도 왜 비행기는 지나갈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고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고 보지를 않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상으로부터 수천 미터 위에 또는 수키로 위의 공간까지 토지 소유자가 뭐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공간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까지는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지하 공간 역시 자,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지하 공간 역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기는 한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내가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지하 공간이 이렇게 지구의 핵, 지구의 중심 핵까지 이게 다 내 거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역시 지하에 있어서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그 일정 깊이 이하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활동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일정한 심도 이하부터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봐서 역시 그 이하 깊이부터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 지표와 그 공중과 지하 일정한 범위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건 맞는데 너무 높은 하늘 위거나 너무 깊은 땅속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GTX라고 하는 것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죠. 자, 서울시 밑에 GTX라고 하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내 집, 내 땅 밑으로 GTX 노선이 뚫리게 되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그 지상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 없냐면 자, 이 GTX는 대심도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땅속 깊은 곳에서 터널을 뚫어서 이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높이에 대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적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마 거의 토지 가격의 한 0.1%, 뭐 1% 이 정도 이하의 굉장히 낮은 보상금이 책정될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이 만약에 토지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이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액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런데 GTX의 경우에는 매우 깊은 깊이에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이 위에 지상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한다고 해도 매우 적은 보상금만 지급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이것이 무한정 위로 올라가거나 무한정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자, 이렇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는 과연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까지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흙, 지하수, 안반, 논둑 이런 것들은 토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런 것들도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는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땅속에 묻혀있고 아직 캐내지 않은 광물이 있는데 아무리 토지 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토지 밑에 숨겨져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에 대해서 그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는 국가만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 어떤 개인은 자신의 토지 밑에 미채굴 광물이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토지 정착물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동사이지만 토지의 항구적인 목적, 항구란 말은 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계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항구적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서 부동산화가 된 동산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종속 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 정착물로 구분됩니다. 자,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그 소유권이 함께 되고요. 자,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터널,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축대, 철도, 국어는요 물이 흐르는 땅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매매가 되면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소유권이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물건으로서 인정받는 정착물을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입니다. 자, 건물은 애초에 토지와 대장과 등기부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토지와는 분리된 물건이에요.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 논점이 없습니다. 건물은 당연히 독립정착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건물이 아닌 나머지
나머지 독립정착물이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을 얘기합니다. 자, 미분리 과실은요, 아직 나무에서 떼어내지 않은,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과실을 미분리 과실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한번 있다고 예시를 해볼게요.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과를 아직 따지 않았으면 이 사과들은 미분리 과실이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일부에 불과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미분리 과실은 원칙은 뭐다? 원칙은 종속 정착물인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수목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치에 포함되어서 거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토지를 거래할 때 이 토지 얼마, 이 사과 얼마 해서 각각 얼마 계산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자, 명인 방법이란 무엇이냐?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하시겠지만, 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방법으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이 사과가 누구 거라는 것을 뭐 팻말을 세운다거나 뭐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거나 뭐 이름표를 붙인다거나 해서, 자, 누가 봐도 이 사과가 누구 거라는 거, 이 미분리 과실이 누구 거라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뭐 팻말을 세운다거나 이름표를 붙인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미분리 과실은 누구 거야? 라고 별도로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그때에는 뭘로 본다?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미분리 과실은 원래 뭐다? 원래 종속 정착물이에요. 여러분 아까 교재에서 종속 정착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시면요, 종속 정착물의 사례가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보시면은 미분리 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미분리 과실은 원래 뭐다? 원래 종속 정착물이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이 경제 가치가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분리 과실이 누구 거라고 예를 들어서 A씨 거야. 자, A씨 거라고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아, 이 미분리 과실이 A 거구나 라고 별도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 이 토지는 B 소유인데 요 미분리 과실만큼은 A 소유라고 합니다. 자, 이 미분리 과실만큼은 A 소유라고 해요. 자, 이것을 명백하게 외부에 표시했습니다. 명인 방법을 통해서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거래했었을 때 매수인은 이 미분리 과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할 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아, 이 미분리 과실은 A 거니까 나는 B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이 미분리 과실은 A의 미분리 과실이니까 이건 내가 못 사는 거지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분리 과실은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것이라고 별도로 소유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다루어집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으로 수목의 집단을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토지를 거래하는데 이 토지 지상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이 나무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원칙은요. 자, 이 토지를 거래하면 토지 지상에 있는 나무들의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상에 있는 수목들은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 종속 정착물 넘버링 2번 보시면요, 가운데 정도의 수목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목은 원래 원칙적으로 토지 가치에 포함되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이 토지에 심어져 있는 이 수목의 집단들이 별도의 소유권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습법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팻말을 세운다거나 이름표를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해도 독립정착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도 이 수목의 집단의 소유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더 이상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이것을 이제는 임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모임, 나무의 집단이기는 한데 그중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들을 그런 나무들을 특별히 임목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얘와 얘의 용어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별도의 소유권을 명인 방법이나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소유권 표시를 하게 되면 독립정착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작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본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토지에 종속되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종속정착물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미분리 과실 옆에 농작물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은 원래 원칙적으로 종속정착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독립정착물이라고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물만 제외하고 나면요.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 농작물은 모두 다 원래 원칙적으로 무엇이다? 원래 다 원칙적으로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로 보고요. 자,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독립정착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원래 원칙은 종속정착물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정착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외가 뭔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칩시다. 자, 이 토지는 B 소유고요. 이 위에 지상의 농작물은 A가 타인 토지 위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A가 B한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자,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이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했다면 당연히 이 지상의 농작물은 누구 거다? 당연히 A 거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이 토지는 누구 소유죠? B 소유죠. 자, B 소유의 이 토지 가치에 이 농작물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 B가 이 토지를 매매했어요. 매매한다고 해도 이 지상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 농작물은 경작자인 A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자, 정리할게요. 타인 소유, 타인 토지 위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정당하게 토지를 빌려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상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남의 토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농작물, 타인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 그 농작물이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농작물이 성숙되었다면 그 농작물이 충분히 익었다면, 충분히 컸다면, 충분히 성숙되었다면 이 요건까지 플러스 된다면 아무리 남의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몰래 또는 토지 주인 허락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다? 경작자의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에서요? 판례에서요. 자, 판례에서는 타인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되었다면, 충분히 컸다면, 성숙되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소유라고 본다 이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타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엔 당연히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그 농작물이 성숙되기만 하였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역시 경작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원칙적으로 농작물은 토지의 종속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종속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예외인 거죠. 이 둘이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성숙되었건 성숙되지 않았건
반환권 누구 거다? 무조건 경작자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농작물이 성숙되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역시 경작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독립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물이다. 건물은 당연히 토지와 별도의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미분리 과실과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은 원칙적으로는 종속 정착물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독립 정착물로 보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자, 두 번째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독립 정착물로 인정받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경우나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었지만 그 농작물이 성숙된 경우에는 그러한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자의 소유로 독립 정착물로 본다라는 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농작물을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종속 정착물인데 예외적으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독립 정착물로 본다. 어떻게? 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농사 지으면 당연히 독립 정착물이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되었다면 역시 독립 정착물로 본다라고 하는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우리나라의 오리지널한 정착물 개념이 아니고 영미권, 즉 서양에서 정착물을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와 서양에서 정착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토지와 지상 건물을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두 개의 물건이라고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물건 하나 그리고 건물이라는 물건 하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서는요, 토지와 지상 건물을 세트로서 하나의 물건, 하나의 부동산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데 서양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것을 일체로서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와 서양은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것이 정착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파생시키냐면 자, 어떤 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동산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토지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동산이 토지에 부착되었을 때 과연 이 동산이 토지에 부착되어서 종속 정착물이 되느냐 독립 정착물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동산이 달라붙었을 때 이것이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어떠한 동산이 토지에 부착되었을 때 그 동산이 종속 정착물이 되는지 독립 정착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토지와 건물 세트로서 부동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산이 달라붙는다면 어디에 달라붙는다? 그냥 이 일체, 이 세트 부동산에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일체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었을 때, 부착되었을 때 이것이 이 부동산 가치에 화체되어서 정착물로서 부동산 정착물로서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동산으로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지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동산이 부착되었을 때 이 동산이 종속 정착물인지 독립 정착물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 동산이 그냥 이 세트 부동산에 달라붙었을 때 이것이 이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이 부동산에 화체되어서 정착물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여전히 별도의 동산으로서 취급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얘기예요. 가장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호텔이 있다고 합시다. 호텔. 자, 호텔방 안에는요 무엇이 있죠? 뭐 침대도 있고요, 욕조도 있고요, 전화기도 있고 소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침대, 전화기, 소파, 욕조 이런 것들은 원래 동산입니다.
그죠? 원래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호텔이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동산들을 갖다가 부착시켜 놨죠. 자, 그랬을 때 이 호텔이 만약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호텔 방 안에 있는 탁자나 소파나 전화기, 침대 이런 것들의 소유권도 과연 같이 넘어갈까요? 만약에 같이 넘어간다면 이러한 물건들은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니야, 나는 호텔이라고 하는 부동산만 팔았지 각각 방 안에 있는 전화기, 침대, 소파, 욕조 이런 것들은 팔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별도야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그러한 물건들은 동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동산이에요. 뭐 침대, 소파, 전화기, 뭐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동산인데 자, 토지 및 건물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항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되는 경우에는 원래 동산일지라도 부동산화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동산을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었는데 이 동산이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매 시에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당연히 같이 이전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었는데 이것이 부동산 정착물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확실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착물로 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같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었을 때 이것이 부동산 정착물인지 아니면 그냥 동산인지 판단하는 몇 가지 구별 기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동산이 건물에서 제거를 할 때 제것이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쉽게 제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우리 그러한 동산은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건물에 딱 맞게 맞춤 제작된 경우에도 역시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받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방에 있는 싱크대예요. 주방에 있는 싱크대는 각각의 주방 구조, 주방 사이즈에 맞춰서 딱 맞춤을 해서 들어간 가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구는 원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 정착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금은방을 보상평가했던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금은방 가보시면요. 그 금은방 가게 사이즈에 맞게 진열장, 장식장이 딱 맞추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경우에도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부동산 정착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 경우에 자, 아까 우리 호텔방 안에 침대라든가 전화기, 욕조 이런 거 왜 있는 겁니까? 호텔로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호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정착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리을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봅니다. 자, 어떤 원룸 건물주가 있는데 원룸 건물주가 원룸 방 안에 세탁기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룸이라고 하는 그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원룸의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당연히 부동산 정착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자, 불분명한 경우에 임대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자, 반대말로 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자,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산을 설치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자, 임차인이 원룸방에 새를 들어왔는데 벽에다가 벽걸이 시계를 달았습니다. 그럼 이 벽걸이 시계는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떼고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동산은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쉽게 제거할 수 없거나 건물에 딱 맞게 제작된 것이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거나 임대인이 설치한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착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착물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물건은 그냥 동산으로 봐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가식 또는 이식적인 수목이 있죠. 자,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심어 놓은 수목을 가식 또는 이식적인 수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 외에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뭐 경작 수확물은요 이미 수확을 해서 토지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미 수확한 농작물을 경작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뭐 판잣집,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박스,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토지에 임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고 그냥 동산으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법률에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물건들을 준부동산 내지는 의제부동산으로 부른다고 했어요. 자,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표시할 수가 있죠. 자, 마치 그런 것처럼 자, 부동산이 아닌데도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물건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자,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트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토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설비,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것을 공장 재단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 안에는 기계, 설비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다 세트로 하나로 묶어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재단이라고 해요. 자, 이처럼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것을 공장 재단이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광업 재단도 있습니다. 자, 광산이 있으면 역시 그 광물을 캐낼 토지가 있을 것이고 지상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광업 기구들이 있겠죠. 역시 이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것을 광업재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형자산도 무형자산이지만 역시 이런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의 경우에도 자,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목 또한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법상의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파악했고요. 자, 다음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즉 토지가 어떠한 성격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 가볍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노란색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토지는요, 각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산 또는 재산으로서 그 성격이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 부지가 필요한데 자, 이처럼 생산 활동에 토지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서 토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데 우리 그때에는 생산재로서 토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또 가끔씩은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여기 2번과 3번 내용은 어떠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 요소로서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동해안 해수욕장 또는 뭐 설악산 이렇게 자연 풍광이 좋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 이때는 토지를 소비재로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토지 내지는 부동산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거래가 될 때에는 경제학적으로 상품으로서 그 성격이 파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 물리적인 개념에서는요,
토지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이루고요, 각각의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요, 지표, 지하, 지상 3차원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도 갖고 있고 우리 인간 생활의 환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물리적인 개념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자, 보충 설명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부동산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인 개념, 복합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용어로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의 한 개의 부동산으로 다룰 때 우리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즉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서 하나의 물건으로서 취급될 때 우리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건물의 밑에 층은 쇼핑센터, 이 위에는 호텔, 그리고 더 위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 이러한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용어가 유사한데 혼동하지 마시고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 정리합니다. 자, 부동산을 법경기라고 하는데 법경기 3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 이러한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까지 해서 이 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1절 워크북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협의의 부동산을 이것을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자,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별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 표현이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이것을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러한 의제 부동산까지 더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앞의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지하에 매장된 미채굴 광물은 자, 광어권의 목적이 되어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자,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광의의 부동산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개념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까지 해서 광의의 개념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 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서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자, 6번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때 우리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이론 강의 말미에서 용어 설명 드렸어요. 자, 원래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물건인데 이 둘이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때 우리 이러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7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틀렸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생산 활동에 투입되기도 하면서 가끔씩은 설악산, 동해안처럼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자, 8번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등기부를 보면서 소유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10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자,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 제거하였을 때 기존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아무런 손실이 없대요. 우리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동산은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10번 역시 맞는 표현 됩니다. 자, 11번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그 정착물 내에서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겠죠. 주물인 정착물도 있고 종물인 정착물도 있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12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건 뭐죠? 이건 독립정착물. 요건 뭐죠? 요거는 종속정착물로 나눌 수 있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독립정착물이죠. 상가, 역시 상가 건물이니까 독립정착물입니다. 울타리 종속정착물이죠. 경작수확물은 이미 재배를 한 농작물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경작수확물은 동산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요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경작수확물은 동산이기 때문에 자, 정착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경작수확물은 제외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4번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에는 성숙된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자기가 붙인 것을 떼어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동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16번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16번 틀렸고요. 자, 17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종속정착물입니다.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따라서 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중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에 있었을 때 자, 이러한 것들이 위에 이렇게 있었을 때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종속 정착물도 역시 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번 요 내용은 틀린 거죠. 자, 18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국어,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다. 다 맞는데 이 국어만큼은 종속정착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독립정착물이 맞지만 이 국어는 종속정착물이기 때문에 18번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